1469년 11월 경복궁이 어둠에 잠긴 밤이었습니다. 조선의 8번째 왕 예종이 눈을 감았습니다. 왕좌에 앉은 지 겨우 10석 달 만의 일이었으니 아버지 세조가 남긴 왕관은 너무 무거웠던 셈입니다. 왕이 죽으면 다음 왕이 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경복궁 안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불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한대군, 4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왕의 아들이 살아있으면 그 아들이 왕좌에 앉는 것이 순서이니 가장 먼저 이 이름이 불려야 맞습니다. 세조의 장손 월산대군은 16, 나이만 놓고 보면 왕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왕좌에 오른 사람은 이 둘 가운데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서열 3순위, 13살, 자을상군, 왕의 아들도 장손도 아닌 아이가 그날 밤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 대왕 대비 정의영우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죽은 왕 예종의 어머니이자 세조의 아내였던 여자가 입 밖에 꺼낸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 여자는 왕의 친아들을 건너뛰었습니까? 왜 장손도 아닌 차손을 골랐습니까? 이 선택을 이해하려면 정의영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부터 따라가야 합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날 밤의 결정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의영우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는 20에 죽었습니다. 둘째도 같은 나이에 눈을 감았으니 이 여자는 두 아들을 똑같은 나이에 떠나보낸 셈입니다. 남은 핏줄은 손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손자를 지키는 방법은 보통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쿠데타를 망설이던 밤에 손수 갑옷을 입혀 내보낸 여자였으니까요. 조선 건국 이래 처음으로 발 뒤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칼로 시작해서 제도로 마무리한 사람, 그것이 정의영우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정의왕후 윤씨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의왕후 윤씨는 파평 윤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윤번, 고려 때부터 이어져 온 명문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딸이 시집을 간 곳은 왕궁이 아니라 대군의 집이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그 남자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정의영우는 왕비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군의 부인, 그것이 이 여자에게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아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활을 쏘면 관역을 빗나가는 법이 없었고 사람을 모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따르는 남자였습니다. 석보상저를 편찬할 만큼 학문에도 밝았으나 이 남자의 본질은 학자가 아니라 정치가에 가까웠습니다. 정의왕후는 바로 이런 남자의 곁에서 대군의 아내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궁 안에서 정의왕후가 지켜본 것은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당뇨로 눈이 멀어가던 왕은 정무를 세자 문종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은 성실했으나 몸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수양대군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내인 정의왕후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1450년 세종이 눈을 감았습니다. 뒤를 이어 문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이 왕은 2년 3개월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1452년 문종이 쓰러진 뒤 왕좌에 앉은 사람은 12살짜리 아이 단종이었습니다. 세종의 3중 안전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3중 안전장치, 고명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 안평대군, 그리고 어린 왕의 정통성, 세종이 죽기 전에 설계해둔 구조였습니다. 이 장치가 작동하는 동안 수양대군은 대군의 집에 앉아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정의왕후는 그 남편의 옆에 있었습니다. 궁 밖에서 궁 안을 바라보던 시간, 그것이 이 여자의 세종 말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이 왕좌에 앉자마자 이 남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달손, 거사를 함께할 사람들이 하나둘 대군의 집으로 모여들었으니 계획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정의왕후가 이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실록은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거사의 밤에 이 여자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의 밤이었습니다. 거사가 시작되려는 순간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것이었으니 이대로 가면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루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양대군이 망설였습니다. 칼을 뽑을 것인가, 거둘 것인가. 이 남자의 발이 멈춘 그 순간 옆에서 한 여자가 움직였습니다. 정의왕후가 남편 앞으로 걸어 나와 갑옷을 들었습니다. 직접 남편의 어깨에 걸친 뒤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망설이면 우리 모두 죽소. 이 말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이 집안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것을 이 여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내조가 아니었습니다. 거사가 실패하면 수양대군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함께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왕후는 남편을 응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남편을 밀어낸 것입니다. 살기 위해 갑옷을 입힌 밤, 그것이 이 여자의 계유정난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가 죽었습니다. 황보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로 유배된 뒤 이듬해 사약을 받았으니 첫 번째 영상에서 이야기한 세종의 3중 안전장치가 하룻밤 만에 무너진 셈입니다. 세종이 문종과 단종을 지키려고 세워둔 벽이 수양대군의 칼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어졌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에게서 왕위를 넘겨받았습니다. 세조, 그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대군의 부인이었던 정의왕후는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었으니 갑옷을 입혀 내보낸 그 밤의 도박이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다만 이 도박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정의왕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세조가 왕이 되었으나 단종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상왕이라는 이름으로 궁 안에 남아 있었으니 왕위를 빼앗긴 14살짜리 아이가 같은 궁궐 안에 숨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왕후는 왕비의 자리에 앉아 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이 왕좌에서 밀려난 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여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1456년 6월 사육신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단종 보기를 꾀한 이 신하들이 발각되자 모두 처형당했고 궁 안에 피가 흘렀습니다. 충신이라 불리던 사람들의 목이 잘려나간 그날 정의왕후는 왕비의 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이 어떤 소리였을지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1457년 단종이 영월로 쫓겨났습니다. 상왕이라는 이름마저 빼앗긴 채 노상군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그해 가을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17, 사약을 받았는지 목이 졸렸는지 기록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뿐이었으니 세조의 조카가 세조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정의왕후는 이 모든 과정을 왕비의 자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왕이 밀려나는 광경, 그 아이를 지키려던 신하들의 목이 잘리는 장면, 끝내 그 아이가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는 소식까지 전부 이 여자의 눈과 귀를 스쳐 지나갔으니 왕위를 둘러싼 피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조선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본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년 뒤 정의왕후는 단종의 비극과 똑같은 상황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어린 왕을 세울 것인가,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 단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내리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조와 정의왕후 사이에는 아이가 여럿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의경세자, 딸 의숙공주, 둘째 아들 해양대군, 그리고 후궁 소생으로 덕원군이 있었습니다. 정의왕후가 직접 낳은 아들은 둘이었습니다. 의경세자와 해양대군, 이 두 사람이 정의왕후의 전부였습니다. 의경세자, 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왕세자로 책봉된 아들이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성격은 온화했습니다. 아버지 세조가 칼로 왕좌를 빼앗은 사람이었다면 이 아들은 붓을 잡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세조는 이 아들에게 조선을 넘기려 했습니다. 의경세자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소혜왕후 한씨,
훗날 인수대비라 불리게 되는 여자였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둘 태어났으니 첫째가 월산대군, 둘째가 자을산군이었습니다. 월산대군은 1454년에, 자을산군은 1457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두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등장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1457년 9월 의경세자가 쓰러졌습니다. 스물이었습니다. 무슨 병이었는지 실록은 분명하게 적어두지 않았으나 이 해가 어떤 해였는지를 떠올리면 궁 안의 공기가 짐작됩니다. 세조가 단종을 영월로 보내고 그 아이를 죽인 바로 그 해였습니다. 왕이 조카를 죽인 해에 왕의 첫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정의왕후에게 이 죽음이 어떤 무게였는지 실록은 어머니의 마음까지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궁 안의 수군거림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업보, 그 한마디가 궁 안을 떠돌았습니다. 남편이 조카를 죽인 해에 자기 아들을 잃은 왕비라는 시선을 정의왕후가 어떻게 견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의경세자가 죽으면서 그의 아들들도 자리를 잃었습니다. 월산대군은 3살, 자을산군은 갓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왕세자였을 때에는 왕손이었으나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궁 밖으로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왕세자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평범한 왕손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아이가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서기까지는 1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의왕후에게는 아직 둘째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양대군, 형 의경세자가 죽으면서 이 아들이 새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정의왕후의 남은 희망은 이 아이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형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1468년 9월 세조가 눈을 감았습니다. 52였습니다. 말년은 고통의 연속이었으니 피부의 종기가 끊이지 않았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불경을 붙잡고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왕좌를 칼로 빼앗은 남자의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왕후는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계유정난의 밤에 갑옷을 입혀 내보냈던 남자, 그 남자가 15해를 왕좌에 앉은 뒤 마침내 눈을 감은 것입니다. 아내의 손으로 갑옷을 입고 나간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떠났습니다. 이 여자의 곁에는 이제 둘째 아들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종, 조선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19, 아버지가 칼로 세운 왕조를 물려받은 젊은 왕이었으니 이 아들 앞에 놓인 과제는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수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종은 아버지를 닮으려 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강하게 나갔습니다. 남이 장군의 옥사를 처리하여 군부의 힘을 눌렀고 한명회와 신숙주 같은 거대한 권신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신 세력이 조정을 쥐고 흔드는 것을 이 젊은 왕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정의왕후의 눈에 이 아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남은 아들이 하나뿐인 어머니였습니다. 그 아들이 공신들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신을 건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여자는 남편 옆에서 이미 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의 밤을 함께 겪은 여자가 보기에 아들의 행보는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신들을 건드리기 시작한 왕이 즉위 10석 만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는지 아니었는지 500년이 지난 지금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종이 건드린 사람들이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종의 죽음 이후 가장 큰 이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469년 11월 28일 예종이 경복궁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형 의경세자가 죽은 나이와 정확히 같았으니 우연이라 부르기엔 너무 잔인한 숫자였습니다. 정의왕후의 첫째 아들도 20, 둘째 아들도 20. 이 여자는 같은 나이에 두 아들을 전부 잃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종의 사인은 족질, 발에 난 종기로 인한 합병증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사망 이틀 뒤 시신이 변색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몸이 검게 변했다는 것이었으니 단순한 종기 합병증으로 설명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독살설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예종이 죽기 직전
한 가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종이 자을산군을 불러 함께 수라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자을산군이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죽어가는 왕이 마지막으로 부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조카였다는 사실만이 기록 속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정영훈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남편을 보낸 지 겨우 1년, 이제 둘째 아들마저 보낸 것입니다. 20의 첫째를 잃고 20의 둘째를 잃었습니다. 이 여자의 무릎 위에 올라앉을 아들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은 핏줄은 손자뿐이었습니다. 의경세자가 남긴 월산대군과 자을산군, 예종이 남긴 제한대군, 정의왕후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3명의 손자밖에 없었으니 이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이 여자의 어깨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결정을 내릴 시간은 그날 밤뿐이었습니다. 정의왕후 앞에 3개의 이름이 놓였습니다. 4살, 16, 13. 이 가운데 누구를 왕좌에 앉힐 것인가? 단종의 비극을 두 눈으로 지켜본 여자, 두 아들을 20에 잃은 어머니가 내리는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의 밤으로 들어갑니다. 예종이 숨을 거둔 그 시가 경복궁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왕좌가 비었으니 누군가 앉아야 합니다. 정의왕후의 앞에 3개의 이름이 놓여 있었습니다. 3명의 손자, 3개의 가능성, 그리고 3개의 위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 제한대군. 예종의 적자이자 왕위 계승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4살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총명하지 못하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었으니 4살짜리 아이가 왕좌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의왕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12살의 왕이 된 아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정의왕후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왕좌를 빼앗은 사람이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4살은 12살보다 더 어렸습니다. 이 아이를 왕으로 세우면 단종의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자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름, 월산대군. 의경세자의 장남이자 세조의 장손이었습니다. 16, 나이만 놓고 보면 세 후보 가운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병약한 왕이 왕좌에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의왕후는 이것 역시 이미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문종이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2년 3개월 만에 쓰러진 병약한 왕이었습니다. 문종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단종이 12살에 왕좌에 앉아야 했고 그 왕좌를 수양대군이 빼앗은 것입니다. 월산대군을 세우면 같은 수순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름, 자을산군.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13, 서열로 따지면 3순위였습니다. 제한대군보다 나이가 많았고 월산대군보다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다른 후보에게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을산군의 아내는 한명회의 넷째 딸이었습니다. 이 혼인은 1467년 예종이 죽기 2년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왕으로 만들기 위해 혼인시킨 것이 아니라 혼인이 먼저였고 왕위는 나중에 따라온 것입니다. 다만 이 혼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을산군에게는 다른 후보에게 없는 방패를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라는 이름의 방패였습니다. 한명회, 이 이름은 조선 초기 권력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계유정난을 설계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 거사의 밑그림을 그려주었고 결국 세조를 왕으로 만들어낸 인물이었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한 뒤에도 이 남자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조선 조정에서 가장 강력한 권신, 그것이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에게는 딸이 여럿 있었습니다. 셋째 딸 장수망후는 예종의 첫 번째 왕비였으나 1461년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넷째 딸은 자을산군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한명회는 두 딸을 왕실에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왕의 아내로, 넷째는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의 아내로 보낸 것입니다. 자을산군이 왕이 되면 한명회는 왕의 장인이 됩니다.
한명회뿐이 아니었습니다. 진숙주, 구치관, 세조 시절부터 조정을 장악해온 구공신 세력 전체가 자을상군을 밀 동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을상군의 왕위는 한 명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신 집단 전체의 이익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세종이 김종서를 방패로 세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이야기한 구조, 어린 왕을 지키기 위해 강한 신하를 앞에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의왕후가 하려는 것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다만 방패의 이름이 달랐을 뿐입니다. 세종의 방패가 김종서였다면 정의왕후의 방패는 한명회였습니다.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아군으로 만드는 계산, 세종과 같은 계산이었습니다. 정의왕후가 한명회의 손을 잡은 것입니까? 한명회가 정의왕후의 손을 잡은 것입니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의 답은 그날 밤의 속도가 말해줍니다. 예종이 죽은 그날 밤, 정의왕후는 단 하루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예종이 죽은 그날 밤, 정의왕후는 자을상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루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죽은 그 밤 안에 다음 왕을 정한 것입니다. 시간을 끌면 위험했습니다. 종실에서 다른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또 다른 계유적 난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그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왕좌를 빼앗았고 남편 때문에 단종이 그렇게 무너졌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칼이 움직인다는 것을 이 여자는 몸으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택에는 한 사람이 더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인수대비, 소혜왕후 한씨, 의경세자의 아내이자 자을상군의 친어머니인 여자였습니다. 의경세자가 죽은 뒤 궁 밖에서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온 사람이었으니 이 여자 역시 아들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의왕후에게는 며느리, 자을상군에게는 낳아준 어머니, 이 밤의 선택에 이 여자의 소망도 겹쳐 있었습니다. 명나라에는 예종의 유언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예종이 죽기 전에 자을상군을 후계로 지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유언이 있었는지 기록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의왕후와 공신들이 만들어낸 명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명분이 있든 없든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정의왕후의 선택은 세 겹으로 읽힙니다. 첫째, 내 살을 세우면 단종의 비극이 반복됩니다. 둘째, 여려서 병약한 아이를 세우면 문종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셋째, 13살 자을상군을 세우면 한명회라는 방패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세 겹의 논리가 모두 하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 번째 층이 있었습니다. 13살이면 아직 어립니다. 어린 왕에게는 수렴청정이 필요합니다. 수렴청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왕대비뿐이었으니 그 대왕대비가 바로 정의왕후 자신이었습니다. 손자를 왕으로 앉히는 순간 이 여자는 자동으로 조선의 실질적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둘 다 잃은 어머니가 손자를 직접 지키겠다고 결심한 밤이었습니다. 남에게 맡길 수 없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왕을 고르고 자기 눈으로 그 왕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것이 정의왕후가 그날 밤 내린 선택의 가장 깊은 층이었습니다. 1469년 11월 자을상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종, 조선의 9번째 왕이었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할머니의 한마디로 왕관을 쓰게 되었으니 이 밤을 기점으로 조선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왕대비 정의왕후가 발 뒤에 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렴청정,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나라의 정사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선언이었으니 조선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렴청정의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왕이 앉은 자리 뒤에 발을 내립니다. 대왕대비는 그 발 뒤에 앉아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신하들은 대왕대비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발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 나라의 최종 결정권자의 목소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자가 정치의 전면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왕후는 이것을 논란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이 어린이 대왕대비가 보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왕이 어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영우가 수렴청정을 시작한 뒤 벌어진 일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여자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계유정난의 밤에 갑옷을 입힌 여자가 이번에는 칼 대신 다른 것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는지는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정영우는 원상제도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한명회, 신숙주 같은 원로 대신들이 국정을 논의하고 대왕대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였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쥐려 하지 않았습니다. 공신들에게 역할을 주되 최종 결정권만은 놓지 않는 방식이었으니 이 여자는 권력을 독점하는 대신 권력의 균형을 잡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공신 세력을 숙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종이 즉위하자마자 하려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공신들을 눌러 왕권을 세우는 일. 그런데 예종은 그 일을 시작한 지 10석 만에 죽었습니다. 정영우는 아들이 하다 못한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여자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영우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민생이었습니다. 흉년과 기근이 반복되던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풀어 굶주림을 막는 진제 정책을 직접 챙겼고 관리들의 경제 기반을 잡기 위해 직전법 운영을 조율했습니다. 칼을 든 여자가 아니라 주판을 든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법이었습니다. 경국대전, 조선의 헌법이라 불리는 이 책의 편찬 작업이 수렴청정 기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조가 시작한 일이었으나 예종대의 10석 만에 끊겼고 정영우가 이것을 멈추지 않고 밀어붙인 것입니다. 남편이 시작하고 아들이 이어받은 일을 남편의 아내가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불교 정리였습니다. 세조는 말년에 불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왕실 재정이 사찰로 흘러들어갔고 유교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영우 본인도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적인 신앙과 공적인 통치를 분리했습니다. 개인으로는 부처를 모시되 국정에서는 유교 질서를 회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공신들과의 줄다리기도 계속되었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를 원상으로 세워 국정을 맡겼으나 이들이 조정을 독점하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왕대비라는 자리가 공신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정영우는 이 구조를 유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방패로 쓰되 방패가 주인을 삼키지 못하게 하는 것. 그 균형이 7년 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정영우의 7년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예종은 적을 만들다 10석 만에 죽었습니다. 정영우는 그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이 여자의 통치 원칙이었습니다. 정영우가 시간을 번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성종이 자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13살의 왕이 된 아이가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이 할머니가 버텨주어야 했습니다. 경연을 관리하고 신하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인수대비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여자, 의경세자의 아내이자 성종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정의왕후와 며느리 인수대비, 두 명의 강한 여자가 하나의 궁궐 안에서 함께 성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라를 다스리는 쪽을,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는 쪽을 맡았으니 어린 왕의 곁에는 두 겹의 울타리가 쳐져 있었던 셈입니다. 성종이 15을 넘기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직무를 직접 처리하려 했고 신하들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영우는 이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급하게 권력을 넘기지도 끝까지 붙잡지도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종이 문종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했던 것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세종은 29년 동안 문종을 대리청정시키며 왕으로 키우려 했으나 세종 자신의 몸이 버텨주지 못해 설계가 무너졌습니다. 정영우는 7년을 버텨냈습니다. 세종이 하지 못한 것을 세조의 아내가 해낸 것입니다.
차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1476년 2월 성종이 20살이 되었습니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었습니다. 횟수로 8년, 실제로는 6년 2개월이었으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정의왕후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걷어 올린 뒤 다시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으니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쥐었다가 내려놓는 일, 역사 속에서 이것을 해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483년 정의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옷을 입혀 시작한 여자, 발 뒤에 앉아 마무리한 여자가 마침내 눈을 감은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남긴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선택이 조선에 무엇을 만들어 주었는지 이제 그것을 볼 차례입니다. 성종은 25년을 다스렸습니다. 조선 전기의 황금기라 불리는 시대가 이 왕의 치세에서 열린 것입니다. 13살의 왕이 된 아이가 할머니의 보호 아래 자라 스스로 나라를 이끌었으니 정의왕후의 도박은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이 성종대에 완성되었습니다. 조선의 헌법이라 불리는 이 법전은 세조가 시작하고 예종이 이어받고 성종이 마무리한 것입니다. 3명의 왕이 손을 대었으나 완성을 본 것은 성종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를 놓은 시간이 바로 정의왕후의 수렴청정 7년이었습니다. 세종은 제도로 왕을 지키려 했습니다. 삼중 안전장치를 만들어 어린 단종을 보호하려 했으나 세조가 그것을 무력으로 부쉈습니다. 세종이 꿈꾼 것은 제도로 왕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부순 세조의 아내가 다시 제도로 왕을 지켜낸 것입니다. 세종의 설계를 세조가 파괴하고 세조의 아내가 복원한 아이러니 조선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정의왕후는 냉혹한 정치인이었을까요? 기록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왕의 친아들을 건너뛰었고 서열을 무시한 채 자기가 원하는 손자를 골라 왕좌에 앉혔습니다. 이 행동만 떼어놓으면 권력욕에 사로잡힌 여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삶을 처음부터 따라가면 다른 얼굴이 보입니다. 남편이 쿠데타를 망설이던 밤에 갑옷을 입혀야 했던 아내였습니다. 거사가 실패하면 자기도 아이들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남편을 밀어낸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조카를 죽이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왕비. 첫째 아들을 20에 잃고 둘째마저 같은 나이에 떠나보낸 어머니. 그것이 이 여자가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남은 것은 손자뿐이었습니다. 그 손자마저 잃지 않으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기가 직접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발 뒤에 앉아 7년을 버틴 것입니다. 정의왕후의 선택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남은 손자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왕을 고르는 일이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이 여자는 권력을 원한 것이 아니라 손자가 살아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는 살아남았습니다. 25년을 다스리며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남양주 광릉에 가면 세조와 정의왕후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갑옷을 입혀보낸 남편, 그 옆에 누운 아내, 두 아들을 20에 잃고 손자를 왕으로 만든 뒤 7년을 직접 지켜준 여자가 그 자리에 잠들어 있습니다. 남편은 칼로 왕좌를 빼앗은 사람이었고 아내는 제도로 왕좌를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5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의왕후가 그날 밤 다른 선택을 했다면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살자리를 왕으로 세웠다면 단종의 비극이 반복되었을까요? 월산대군을 택했다면 문종의 비극이 다시 시작되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여자가 선택한 길 위에서 조선은 황금기를 맞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정의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선택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